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상장 기준에 미달하지만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명 좀비 기업들의 상장 폐지 절차를 단축하고 상장사의 상장 폐지 절차를 좀 더 짧게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과 또 이달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맞물리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어서요. 이 내용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경제 뉴스는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남국민 경제 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계 이자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는 송현서 기자께서 갖고 오셨는데, 네. 최근 1, 2년 사이에 미국도 금리 많이 올리고 우리나라도 따라 올리고 하면서 당연히 이자 비용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게 그래서 경기 안 좋게 만드는 또 요인이라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늘어났답니까? 이 대출 원금도 아니고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지출 중에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년도인 2022년에 9만 9천 원과 비교해 보면 1년 동안 약 32%가 증가한 셈이고요. 이게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9만 9천 원, 네. 작년에는 13만 원. 네. 한 가구당 평균으로.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물가 영향을 뺀 실질 이자 비용도 역시 9만 2천 원에서 11만 7천 원으로 27% 증가를 했고요. 역시 최대폭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소비 지출 증가폭인 5.8%와 비교해서는 5배 이상 높은 수치고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엔 또 고금리가 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온 결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층의 이제 고통이 조금 더 커졌고요. 아무래도 고금리에 먹거리부터 줄였다, 이런 이제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각에서는 대출 원금도 아니고 대출 이자를 내려고 일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이자를 안 갚을 수는 없으니까 네. 월급 받아서 이자 갚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건데, 남는 돈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이자 많이 나가는 바람에. 네, 그래서 먹거리부터 줄인다는 전반적으로 보면 하기야 대출 많이 받은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주로 주택담보대출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여유 있는 계층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서 이것 때문에 아주 큰일 나는 거야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서 소비를 줄이면 대출이자 갚느라고 그 여파가 또 계속 커지고 있겠죠. 네. 보통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습관적으로 정부는 뭐 하냐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죠. 그렇죠. 정부가 지난달 말에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패키지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중신용 또는 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중에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 혹은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이제 연 4.5%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은행권에서는 최근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지난해 말에 정부가 내놓은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른 거고요. 은행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1년 동안 납부한 이자 중에 연 4% 초과분의 90%를 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환급분이 지난달 초에 이제 지급이 됐는데 환급된 이자가 1조 3,60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얘기해서 이자 받은 것 좀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좀 돌려주셔.
네. 그렇게 한 건데. 토해낸 겁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재원이 은행권에서 결국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23년에 벌어들인 이익의 10%를 떼내서 이제 예. 환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더 은행이 많이 돌려줬는지를 보면 어떤 은행이 이자 장사를 가장 잘했는지 많이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시장 점유율 높은 순서겠죠, 뭐. 네, KB 예. 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2,581억 원을 환급했고요. 예. 그 다음이 1,900억 원대의 NH농협, 그 뒤로 1,800억 원대의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금리를 그냥 낮추면 되는데 네, 뭐 금리 낮추는 효과는 훨씬 더 이제 더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니까 핀셋을 이렇게 한다고는 합니다만 유례 없는 그냥 은행들 보고 이자를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 네. 세계 금융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전해드렸어요. 취지야 뭐 이해는 갑니다만 네. 어쨌든 뭐 금리 인하 요구권 이런 것도 만들어서 운영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야 뭐 은행에서 안 받아들이면 유명무실한 거니까. 그렇죠. 이게 2002년부터 자율 시행이 되긴 했는데 사실 10년 넘게 유명무실 운영이 되다가 2019년부터 금융사가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선제적인 안내 시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이제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해 보세요라는 은행의 안내가 나갔어요. 많이들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고금리로 힘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상반기에는 신청 건수가 약 128만 건, 하반기에는 140만 건으로 9% 넘게 증가를 했는데 보통 신청하면 얼마나 이게 받아들여져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그렇죠. 그게 가장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얼마나 수용이 되느냐인데 수용 건수로 보면은 한 6%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수용률로 보면 조금 하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30만 건 30% 정도가 이제 수용이 됐는데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 네. 근데 이게 신청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용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예. 근데 요구한 사람 누구나 금리 인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일단 신청하고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용률이 조금 낮다 이런 설명들이 있고 특히 저축은행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요구한 3명 중에 1명만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생각보다는 높네요. 3명 신청하면 1명은 금리 깎아준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저축은행 쪽에서 가장 낮은 거고요. 이제 카드사나 보험사 쪽에서는 금리 인하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일단 하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신청 안 했으면 그 이자 계속 다 받으셨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해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야. 때문에 수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 신청하면 깎아주고 아니면 안 깎아준다. 네. 이런 거 손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그냥 이자 너무 많이 받으신 것 같으니까 어려운 분들부터 나눠주세요 하는 정책보다는 깎아줄 수 있는 이자는 자동으로 전산화도 되어 있고 안에서는 다 깎아줄 수 있는 은행장이 생각해보고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전산에서 깎아줄 사람 안 깎아줄 사람 다 되어 있으니까 신청했는데 그 그룹에 들어가면 깎아주는 거고 그 그룹에 안 들어가면 안 깎아주는 걸 텐데 그럼 그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 다 신청 안 해도 깎아줘야지. 요 중에서 신청하시면 깎아주고.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뭐 소득이 증가했다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입증이 일단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서류들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서류는 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걷어갈 때 다 알잖아요. 네. 그럼 그거 전산 연계해서 은행권하고 같이 하면 알아서 깎아주는 건데 그렇죠. 억지로 깎아주는 것도 하면서 왜 이런 걸 안 하느냐 네. 하는 의견도 뭐 들으시는 분들 일부에서는 하실 수도 있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좀 낮아질 예정이라는 뉴스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고객한테 부과하는 일종의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잖아요. 예. 근데 은행은 고객 예금을 다른 고객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대출 이자로 예금 이자를 좀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중도 상환이 이뤄지면 이런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니까 일종의 취소 수수료를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고 있는 거죠.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는. 네, 근데 이게 상품별 금리별로 사실 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자금 계획이 다 다를 텐데 문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굉장히 좀 일률적으로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출금 중도 상환을 할 때 은행의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나 뭐 대출 관련된 행정이나 모집 비용 같은 실제 비용 내에서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냥 주먹국으로 1%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같은 은행에서도 대출을 갈아탈 때 수수료 부담이 좀 낮아질 수 있고 은행 창구에서 가입을 했냐, 모바일로
뭘로 대출을 받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중도상환 수수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연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되고 나면은 뭐 은행 간에서도 경쟁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은행 쪽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나 할인을 통해서 더 많은 이 대출 고객들이 유치를 할 거고 고객은 좀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좀 낮춘 상태에서 이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많이 낮아지면 금리 이제 조금만 낮으면 바로바로 갈아탈 텐데. 알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네요.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정부가 증시에서 상장 폐지하는 요건을 좀 완화해서 네. 나갈 기업들, 내보낼 기업들은 빨리빨리 내보내기로 했다. 그 맞습니다. 말이죠? 예, 금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인데요. 이제 상장 폐지 심사를 더 쉽고 빠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 지금은 어떻게 되냐? 최대 4년이 걸리고요. 상장 폐지 대상이 되면 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걸린 기간이 최장 4년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지금은 3심, 재판처럼 3심을 거쳐야 하는데 예. 앞으로 2심으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상장사에 문제가 생겨도 퇴출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예. 이 심사 기간을 확 줄여서 빠른 결정이 이루어질수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거래소 규정상 뭐 자본 잠식이나 매출액이 너무 낮거나 뭐 회사가 횡령이나 뭐 영업 정지를 당하면 이제 폐지 대상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잘 못 나가 이런 곳이 퇴출되지 않으니까 이걸 더 빨리 해보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냥 퇴출입니다 하면 될 텐데 그렇다고 그 회사가 뭐 망해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증시에서는 거래 못해서요 이제 내보내는 건데 네.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일단 상장 폐지가 되면 기업에게도 타격이 있을 뿐더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일단 주식은 남아 있지만 거래가 어려워지니까 투자자 보호의 관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이제 절차를 밟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코스피 기준으로 2년인데 뭐 여러 가지 이의제기 같은 걸 다 받아주는 걸로 4년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대주주가 배임을 했다거나 뭐 허위 공시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도 예. 몇 년씩 이런 이의제기라고 버티고 하다 보면은 계속 증시에 남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래는 정지된 상태에서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되는 기업들을 이제 검색해 보면 거래 정지 기업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주식은 있지만 거래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있나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주성 코퍼레이션, 뭐 아리온, EQ셀 이런 회사들은 2020년에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아직도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이 길진 않아도 거래 정지인 곳이 지금 71곳이고요. 예. 시가총액만으로 8조 원 규모니까 거래 이게 정지된 당시에 시가총액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 좀비 기업이 이렇게 많고 또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이 이런 곳들이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증시에 물을 흐리는 기업들은 빨리 내보내야 증시가 좀 건강해지지 않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8조 원어치 주식이 거래되다가 그대로 멈췄는데 다시 거래 시작시키면 뭐 한 1조 원 이하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뭐 맞습니다. 몇백억 몇천억일 수도 있으나 네. 그 돈이라도 빨리 빼서 다른 데 써야지 된다는 말이군요. 네. 싸게라도 빨리 거래시켜서 내보내자. 네. 알겠습니다. 일본은 거래소에서 주가 잘 못 오르면 상장 폐지시킬 거예요라는 엄포를 놔서 주가가 올랐다. 이제 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가 요즘에 계속 옆 나라 컨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서 일본 증시 저렇게 잘 됐냐 계속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본 증시의 상승 요인이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만 그 중에 하나로 거래소의 압박도 주요했다 이런 시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에도 우리나라처럼 PBR 1 이하의 저평가된 기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본 거래소가 상장사들에게 당신들 장부가보다 이상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 계속되면 퇴출시키겠다. 당신들은 증시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었던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하죠, 그죠? 법 근거도 없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일종의 엄포인데 이게 또 한국과 일본 뭐 이쪽에서 통용되는 방식이니까요. 예. 근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상장된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또 투자자는 이 증시 안에는 뭐 수준 미달의 기업은 없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볼 때 진열된 상품 중에 뭐 상한 음식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잖아요. 그런데 국내 증시를 보면은 일단 상장만 하면 그때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때부터는 주식 찍어서 또 파는 데만 관심이 있지 대주주가 자기 회사 잘 유통되고 관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냥 뭐 주식 유통시장 발행시장이지 유통시장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물이 너무 흐려졌다 이런 지적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쉽게 말해 한번 청소를 싹 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빨리빨리 빼버리자. 네. 종목창에 자꾸 남아 있으니까 헷갈린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네. 뭐 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이게 이른바 그 주식 좀 올려보자. 일본에서도 이런저런 노력을 했던 이유가 결국은 주식 시장이 좀 올라야 사람들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그 돈이 소비로 돌아야 좀 잃어버린 30년에서 탈출하지. 네. 소득을 올릴 방법이 없잖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을 건드려 보려고 했었던 걸 텐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그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최근 그런 흐름이 있어 왔고 그 중에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일단 당시에는 너무 맹탕이다 이런 지적도 많았고 금융위원장이 이제 이 프로그램은 페널티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시장의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직후에 금감원장이 나서서 우리도 일본처럼 수준 미달 기업은 퇴출해야 된다라는 엄포를 놨고 그 다음에 금융위가 우리도 이런 거 고려하고 있어요라는 내용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나왔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을 무마하기 위한 또 뭐 하나 채찍을 꺼낸 거 아니냐 이런 흐름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도 주가 제대로 안 올리면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습니다라는 게 네, 그게 말은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말도 사실은 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관리가 왜 절차 어영한 게 없이 너는 주가가 낮으니까 너 나가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주가 낮은 게 뭐 기업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시장에서 안 나눠줘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게 안 하면 강제성이 없으니까 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하는 좀 논란들이 있나 봐요.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일단 시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요건도 강화해서 뭐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겠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혼란스럽게 느끼는 부분은 밸류 프로그램 분명 금융위에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당근도 없지만 채찍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곧바로 이제 금감원장이 이제 상장 폐지라는 강수를 꺼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는 물론 금융시장 전반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입장이지만 그 금감원도 감독 기구니까 엄한 감시자 역할을 하나보다 할 수는 있지만 이거 너무 정부가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를 원하는 거냐라는 혼란스럽다는 이제 입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냉온탕으로 오간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상장 폐지 문제도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조금 이제 뭐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이 있긴 합니다. 그러게요. 선거철이 앞두고 있는 거라서 뭐 좀 다시 한번 선거 끝나고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책이 어떤 거는 시장에 맡기자라는 쪽으로 가고 네. 어떤 거는 시장 원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그렇죠. 것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자, 네. 김치영 큐레이터, 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이야기를 또 이어가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게 그 이른바 행동주의 펀드들도 네. 요럴 때 좀 움직이면 뭔가 우리의 타겟하고 공격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가 봐요. 주총을 앞두고 있어서 특히 표대결 벌여야 되는 기업들이 좀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서 이제 좀 여러 설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금융당국이 이들에게는 판을 깔아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번 주총에 주주배려책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주총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강하게 표출하는 곳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부터 시작해서 국내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자산운용사 그리고 연기금 등의 움직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당장 영국 행동주의 펀드인 펠리서 캐피탈이 국민연금에 서한을 보냈는데요. 삼성물산 주가 저평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라는 요구거든요. 이 펀드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언 매니지먼트 출신이 나와서 만든 펀드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삼성물산 지분을 일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미 그 다른 외국계 펀드들이 삼성물산에는 여러 요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뭐 시티 오브 런던 인베스트먼트,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 뭐 이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배당 확대하고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까지 포함돼서 국민연금도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라 뭐 이런 요구인데 재밌는 거는 이 펠리서 캐피탈이라는 곳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국내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83%가 이런 노력을 국민연금이 해야 된다.
라고 했다는 뭐 설문조사까지 첨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들 주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평균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가치 증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가 올렸을 때 국민연금이 그거 팔아서 노후 자금 써라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말고 다른 곳들은 어떤 뭔가 눈길 끄는 주총에서 표대결 있을 만한 곳이 또 있어요? 지금 KTNG가 사장 선임과 이사회 의장 선임 안건이 주총에 올라가 있는데 예. 여기에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하고 국내의 IBK 은행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반대 의사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BK에서 주주 배려안 말고 이렇게 사장 선임이나 다른 한 건이 또 한번 대결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재밌는 거는 이 KTNG는 집중 투표제라는 걸 받아들여 버렸어요. 외국계 펀드가 이걸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라는 게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 이사 선임이 3명이면 3개의 투표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걸 사장이든 이사회 의장이든 한 명한테 몰아서 할 수 있는 걸 집중 투표제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 곳에서 모는 쪽으로 몰표가 가면서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선임이 안 될 가능성이 난 높아지는 구청장 거죠. 선거 투표 안 하고 네. 이거 국회의원 선거 때 2장 쓸래. 네, 할수 그런 있다는 겁니다. 그런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관심이고요. 또 뭐 다올투자증권이라는 곳은 차등 배당을 지금 개인 투자자 한 명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CFD 문제가 생기면서 이 회사 주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영 잘못을 경영자가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경영자는 최대 주주는 배당 받지 말고 소액 주주들한테 전부 배당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IBK가 기업은행이잖아요. 네네. 기업은행이 반대하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그럼 정부의 입김이 KTNG 이번에 사장 선임된 분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라서 국민연금도 아마 같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코멘트하기가 어렵네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참 입장이 애매하겠어요. 이게 네.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이제 국민연금 지분밖에 없을 테니까 이런저런 기업들 대상으로 할 때. 이번에 그래도 국민연금이 좀 의결권을 강하게 행사할 거라는 얘기가 많고요. 더군다나 국민연금은 가치주 펀드나 뭐 아까 말한 책임주의 펀드 쪽에 위탁 자금을 좀 맡기고 있는데 이게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이걸 아마도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하반기에 강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서 정부가 지금 만들겠다고 하는 지수 밸류업과 관련된 지수나 이런 쪽으로 이 자금이 담길 거다라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국민연금이 잘 움직여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정부 입김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리 움직이는 게 국민연금이어서 그것도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고. 네. 예, 저희들은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